안녕하십니까. 시사라이브 불독 김사원입니다.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이 공공의료 체계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4.15 총선 출마자들도 발빠르게 관련 공약들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습니다. 저희도 유권자로서 유권자 여러분과 함께 그 공약 헛공약되지 않도록 끝까지 깐깐하고 꼼꼼하게 챙겨보겠습니다. 시사라이브 불독 MBC 경남 뉴스 유튜브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이 시간 경남의 가장 뜨거운 뉴스를 전합니다. 지지부진 차일피일 미뤄왔던 미래통합당 공천 작업 끝에 오늘 저녁 경남도 내 16개 선거구 중 12곳의 공천심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창원 의창은 박완수, 통영 고성은 정점식, 밀양 의령 함안 창녕 조혜진, 거제 서일준, 양산갑 윤영석 후보를 단수 추천했고 나머지 선거구는 경선 또는 후보를 확정하지 않았습니다. 지역구 현역 의원인 이주영, 김재경, 김한표 의원은 컷오프됐고 전직 도지사를 지낸 홍준표, 김태호 후보는 공천 신청한 선거구에서 공천 탈락했습니다. 잠시 후 선거의 맥에서 짚어보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마스크 때문에 더 힘들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를 권하는 요즘 정부가 공적 마스크 방침을 내놨지만 그래도 마스크 구하기 쉽지 않습니다. 왜 이런가 봤더니요. 악덕업자들이 있었습니다. 경남경찰청이 식약처에서 허가받지 않은 마스크 50만 장을 제조해 10만여 장을 온라인에서 매점 매석으로 비싸게 판매한 혐의 등으로 45살 강모 씨와 중국인 24살 장모 씨 등 9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마스크 19만 7천 장을 압수했습니다. 양산경찰서와 양산보건소는 일회용 부직포 마스크를 개당 600원에 구입해서 식약처에서 허가받은 보건용 마스크 포장지로 눈속임한 뒤 2배 가격으로 약국에 16,000개를 납품한 42살 김모 씨 등 2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런 악덕업자들 뒤로 하고 우리 훈훈한 소식 좀 볼까요? 격리된 환자와 의료진들 그리고 공무원들에게 도움이 될까 기부가 줄을 잇고 있어 가슴을 뭉클하게 하고 있습니다. 창녕에선 장애인과 노인들의 마스크 구매에 써달라면서 익명의 기부자가 1,000만 원을 맡겼고 함양에서도 이름을 밝히지 않고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표하는 편지와 손세정제 650개를 보내왔습니다. 창원의 기독교 단체와 교회 기업체들도 성금과 소독약, 마스크를 기부했고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하는 건물주와 지자체도 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온 세상이 난리지만 선거의 시간은 째깍째깍 흐르고 있습니다. 자칫 코로나19 때문에 묻혀서 깜깜이 선거가 되지 않을까. 하지만 투표의 약효는 4년이나 갑니다. 올바른 투표가 예방주사가 될 수 있습니다. 타임라인 김혜민이었습니다. 네, 장영 기자 나왔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코로나19 때문에 이제 공공의료의 중요성, 필요성, 이게 깨닫는 계기가 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경남의 공공병원 병상 수가요, 전국 꼴찌 수준이라고 합니다. 부족하다는 건 좀 알았는데 꼴찌였나요? 네, 우선 김경수 도지사의 인터뷰 내용 먼저 들어보시죠. 경남도의 공공의료시설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전국 평균의 공공병상 한 개당 인구수는 4,104명입니다. 경남은 11,280명입니다. 전국 평균의 무려 2.7배, 전국에서 시도립 공공의료원의 공공병상수가 가장 부족한 지역이 경남입니다. 이처럼 경남은 대한민국 꼴찌 수준인데 대한민국은 OECD 국가 28개 나라 가운데 압도적인 또 꼴찌라고 합니다. 네. 이게 어느 정도인지 봤는데요. OECD 국가 평균 수준이 73%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우리나라의 공공병원 병상 수는 10% 정도밖에 되지 않고요. 예. 그리고 의료비가 굉장히 비싼 나라죠. 미국 같은 경우도 공공병원 병상 수가 30% 정도 수준은 된다고 합니다. 네. 그 이제 일반 병상수 같은 거는 이제
우리도 OECD 평균보다 많다라는 걸 알고 있는데 지금 공공병상수, 공공병원 수가 이제 꼴찌라는 거고 우리 경남의 공공병원 현황은 어떻습니까? 경남 분들이 가장 많이 기억하는 게 그 경남 의료원, 마산 의료원이 있죠. 거기다가 경남 지역에 있는 국립병원들이 있습니다. 마산병원 같은 경우는 결핵을 전담하는 병원이고, 그렇죠. 이 창녕 부곡병원 같은 경우는 이 마약 알코올 중독자들 전담하는 병원이고, 이 창원병원은 산재 전담병원이죠. 이 국립병원들입니다. 네. 이런 경우에 이제 유사시가 되면은 음악병실을 가동한다든지 그리고 격리병실을 가동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 공공병원은 아닌데 이 국립대학병원들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이제 공공의료 기능을 일정 부분 이제 수행을 하게 되는데요. 국립이니까 그렇겠죠. 그렇죠. 그리고 진주에 있는 경상대병원, 그리고 창원 경상대병원, 네. 그리고 부산 양산대병원이 국립대학병원입니다. 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점은 이 마산의료원 병상 수가요 298개입니다. 네. 폐원됐던 진주의료원 병상수가 325개였는데 아까 김경수 지사 내용도 들어봤지만 진주의료원이 있었더라면 경남의 공공병원 병상수는 전국 평균을 넘었거나 압도적인 수준으로 높았다. 이런 아쉬움을 얘기한 거였습니다. 진주의료원 폐원이 좀 아쉬운 대목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20대 총선 당시에 20대 때죠. 그죠. 의료 관련한 공약들은 굉장히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공병원과 관련된 공약들은 사실 좀 찾아보기 힘들었는데요. 네. 가장 직접적으로는 그 지난 대선에서 문재인 후보가 공약했던 문케어 이게 브랜드화를 내걸었죠. 그리고 지역과는 좀 더 구체적으로 공약했던 게 김경수 지사가 지난 지방선거 때 서부 경남 공공병원 확충 이렇게 공약을 했습니다. 이것을 뒷받침해서 지난해 11월 달에는 이 공공보건의료 강화에 1,251억 원을 투자하겠다 이런 발언도 있었습니다. 정부의 그 지역의료 강화 대책에 따른 이제 후속 조치격인 거였죠. 그게. 그렇습니다. 자, 이 감염병 대비뿐만 아니라 사실 의료 사각지대 해소 차원에서도 이런 공공병원 확충 문제는 계속 거론됐던 건데 김경수 지사 취임 이후에 좀 나아진 게 있나요? 하나 달라진 게 이런 게 있습니다. 지역에 있는 보건소에다가 의료원 기능을 약간 좀 더한 기능인데요. 네. 예를 들어서 뭐 군 단위 지역, 시골 지역 이런 경우들이 있죠. 종합병원이 없는 지역들인데 그 보건소를 보건의료원으로 강화한 지역이 있습니다. 경남에서 유일하게 산청군 보건의료원이 현재 운영 중인데 지금 화면 보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곳인데요. 산청군 보건의료원 2011년에 새로 지어진 건물입니다. 웬만한 2차 병원 정도 수준인데 내과도 있고 소아과, 이 치과 산부인과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주민들이 체감할 정도의 의료 서비스는 아니라고 하는데요. 이 자주 이용하는 주민 얘기를 직접 들어봤습니다. 진주 쪽으로 거의 가는 분이 거의 한 7, 80%는 된다고 봅니다. 불편하죠. 우리도 많이 불편하죠. 근데 여기 좀 시설이나 모든 게 너무 열악하다 보니까 또 없는 과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첫째는 전문 의사가 없다는 게 지금 큰 문제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중보건을 운영하고 있는데 응급실에 5명, 뭐 치과, 그다음에 한의사 빼고 나면은 지금 4명이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보건소 업무를 다 하고 있고 또 우리는 또 이런 진로 업무를 또 같이 병행하기 때문에 좀 이런 게 좀 부족한 편입니다. 네, 상당히 열악한 수준인데요. 좀 더 부연 설명을 하자면 네. 저곳에는 방사선 실은 있는데 방사선 기기는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위내시경 장비는 있는데 이 전문 인력이 없기 때문에 검사가 안 되죠. 그리고 지역 주민들 아까 저는 인터뷰를 했지만 그렇기 때문에 진주라든지 다른 지역으로 원정 진료를 다니는 수준이라고 합니다. 네. 자, 이게 공공병원이 시설과 인력까지 좀 제대로 갖춰져 있다라면 이런 코로나19 대응하는 상황에서도 또 어떤 역할을 했을 테고 네. 이게 이렇게 필요하다라고 말은 하는데 왜 안 되고 있는 거죠? 네, 뭐 현장 취재를 하다 보면 제일 많이 듣는 게 이런 얘기입니다. 대통령도 공약하고 도지사도 공약하고 굉장히 공공의료 그리고 공공병상수에 대해서는 공약도 많고 정책도 많았는데 왜 하나도 시행된 게 없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그 인터뷰 내용 한번 들어보시죠. 예. 감염병 유행이 종식이 되면 모든 것이 일상으로 빨리 되돌아갑니다. 즉, 다 금방 잊혀지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정책적인 우선순위가 낮아지는 그런 문제가 있고, 둘째로는 공공병원에 대해서는 어떤 선제적인 투자가 필요한데 실제로 워낙 이제 그 예산이 많이 필요로 하는 그런 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투자의 우선순위에서 밀린다. 잊지 말아야겠군요. 잊지 않고 계속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되는 거고 예산이 소요된다라는 것도 좀 감안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번
우리 현재 상황을 좀 반면교사 삼아가지고 이제 재정비하는 그 기회로 좀 삼아야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자, 장 기자는 잠시 뒤에 이제 선거임역에서 다시 보죠. 네, 감사합니다. 자, 지금 전국 확진 환자의 90%가 대구, 경북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여기 역시 이제 뭐 애초에 공공의료가 감당할 수 있는 상황은 넘어선 거죠.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이 지역 의료 시스템이 흔들리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 지금 대구 MBC 도성진 기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도 기자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도성진입니다. 네, 현재 대구 상황은 좀 어떻습니까? 그 신천지 교인인 31번 확진자가 나온 지 이제 지난달 18일 이후에 대구에서는 신천지 대구교회를 중심으로 그 환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네. 그 예상보다 가파르게 환자가 늘면서 병상 등 의료 인프라는 물론이고요. 네. 의료진도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병상이 없어가지고 집에서 입원을 대기 중인 환자가 여전히 2,000명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네. 대구의 그 조금 전 기준으로 봤을 때 대구의 확진 환자는 4,320명을 넘었는데요. 네. 그중에서 2,100여 명이 아직까지도 입원 대기 중이고 이 가운데 40여 명이 기저질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장 입원이 필요하지만 마땅한 병원을 찾지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네. 자, 이 확진 환자가 뭐 폭발적으로 늘었다라는 특수성이 있습니다만은 네. 이 병원들의 초동 대처에도 좀 혼란이 있었던 듯해요. 그렇습니다. 그 무엇보다도 신천지 대구교회를 중심으로 이렇게까지 확진자가 단기간에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이라는 예측이 힘들었는데요. 네. 그렇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공공의료 인프라가 준비돼 있었다면 이 정도는 아니었을 텐데 그 부분의 허점이 드러난 겁니다. 네. 대구와 경북의 음압병상은 54개와 34개에 불과합니다. 특히 코로나19 치료에 적합한 국가 지정 음압병상은 대구에 10개, 경북은 5개로 절대적으로 매우 부족한 상황입니다. 의료진도 많이 부족하다는데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그러니까 그 의료진 같은 경우에도 확진자 수 증가에 따라 가지고 의료진이 따라잡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요. 네. 선별 진료소에 근무하는 인력과 범죄 채취와 역학조사에 필요한 인력, 그리고 경증, 중증 등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이들을 치료해야 할 의사와 간호사 등 역할에 따라서 필요한 인력이 상당히 많은데요. 네. 이게 크게 부족한 상태입니다. 네. 특히 중증 이상의 환자를 치료할 병상과 의료진이 부족해서 큰 걱정이었는데요. 그나마 다행인 것은 그 국군 대구병원에서 300여 병상, 430여 명의 의료진이 오늘부터 이들을 치료하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그게 좀 다행이고요. 그래도 아직까지는 많이 부족한 상황이고요. 네. 초반에 좀 아쉬웠던 점은 뭐냐 그러면 지금도 전국에서 의료진들이 많이 대구로 도와주려고 오고 계시거든요. 네. 근데 문제는 뭐냐 그러면 이분들을 적재적소에 배치해야 되는데 초반에 자가격리 중인 환자들에게 집에 전화를 걸어가지고 상태 체크하는 역할을 시키는 등 이 단순 업무를 시키면서 가뜩이나 부족한 의료 인력을 좀 심화시키는 그런 요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또 그 와중에도 대구로 이제 많은 응원 모아지고 있고 하니까는 모쪼록 잘 버텨내시길 바라고 도성진 기자도 건강 조심하시고요.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네,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이 부산 공공보건의료 지원단장을 맡고 계신 김창훈 부산대의대 예방의학과 교수 모시고 좀 더 깊은 얘기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부산도 바쁘실 텐데 나오셔서 고맙습니다. 네. 자, 우선 공공보건의료 지원단이 어떤 곳인가요? 뭐 보셔서 아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 공공병원이 취약한 곳들이 다 지역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공공의료에서도 보건복지부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시도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시도의 어떤 역량들을 좀 지원하기 위해서 지금 설치되고 있는 게 공공보건의료 지원단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역마다 조금 시차가 있는 거죠. 경남에도 아마 최근에 네, 생긴 작년에 설치된 거죠. 그렇군요. 자, 이 지금 코로나19 사태 보시면서 공공보건 전문가로서 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뭐 지금 되게 사투를 벌이신다라고 하는 게 적절한 대답일 것 같은데요. 난감히 교체하시는 것 같네요. 예. 네. 근데 뭐 별반 이제 공공병원이라는 데가 항상 드라마에 나오면 되게 그
지역에 있는 공공병원들에서 근무를 하라고 하면 예전에 해민서 같은 예. 그런 비유가 지금에도 거의 거의 유사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이 앞서 잠깐 이제 짚어봤는데 OECD 국가 중에 우리나라 공공병원, 공공병상 모두 꼴찌다. 이게 왜 이렇게까지 된 거죠? 기관수, 병상수 측면에서 모두 굉장히 부족한 게 현실이고요. 원래 이제 의료기관들을 배치를 하고 이렇게 만들어내는 것들이 보통은 의료기관을 먼저 만들고 그다음에 의료 인력들을 양성을 해서 이제 운영하는 게 일반적인 상황인데요.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도의 설계를 할 때 일단 건강보험 위주로 해서 비용 지원하는데 우선순위를 뒀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 비용 지원은 사회보험인 건강보험을 통해 지원을 하고 네. 그리고 공급은 대부분 민간 의료기관 그리고 거기에서 선택은 이제 국민들이 하는 이런 구조로 정착이 되다 보니까 네. 지금 다수의 공공기관이 이제 부족한 게 사실이고요. 네. 그 국공립 병원들 중에도 국립대병원이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합니다. 네. 그리고 경찰병원, 보훈병원, 그다음 정신병원, 재활병원, 특수 대상으로 한다든지 아니면 특수 질환을 대상으로 하는 병원들이 대부분 차지하기 때문에 실제 시군구 단위, 군 단위 같은 경우에는 공공병원을 찾아보기 어려운 것들이 굉장히 많을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이번 사태를 겪으면서 이제 감염병 전문병원이라는 거가 이제 많이 거론되고 그게 필요하다라는 데는 좀 국민적인 뭐 공감대랄까요? 이렇게 좀 형성되는 것 같아요. 네네. 지금 거의 5년에 한 번씩 이 감염병 큰 유행들이 이제 오고 있으니까요. 네. 다들 여기에 좀 더 잘 대응하기 위한 전문기관으로서 감염병 전문병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뭐 다른 나라의 사례들을 봐도 감염병 전문병원 형태로 공공병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례가 많고요. 네. 평상시에 여러 가지 대응 감염병을 위한 교육 훈련부터 여러 가지 체계적인 대응 방법을 개발한다든지 네. 훈련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의 역할들을 하고 있는 기관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감염병 전문병원에 대한 요구로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렇게 말은 하고 있지만 감염병 전문병원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개념 이해가 없다 보니까 이게 뭐 논란, 혼선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뭐 이렇게 나라에서 그냥 지어라. 감염병 전담병원을 따로 만들어라 이런 게 있는가 하면 현실적으로 우리나라 그렇게 민간 의료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라면 그 인프라를 좀 활용해서 맡기는 거는 또 좀 어떨까 뭐 이런 부분에 이견이 좀 있지 않나 싶기도 하더라고요. 예, 현실적으로 민간 의료기관들이 이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가장 좋고요. 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민간 의료기관들이 영리적인 속성을 가질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시장에서 무한 경쟁에 고가의 시설들 또는 장비들을 해당 의료기관에서 구입을 해서 경쟁력을 유지해야 되는 것들이 결국은 비영리기관이지만 영리적 속성을 가질 수밖에 없는 구조가 그렇죠. 예. 있을 수밖에 없죠. 그런 와중에 감염병 병원과 같이 평상시에 수익이 안 나는 어떤 시설들을 민간 의료기관에 맡겨서 운영을 할 때 실제 공공병원들도 이게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들입니다. 그런 네. 상황이면 공공병원에서 안정적인 지원이나 평가, 다른 어떤 사회적 요구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있는 공공병원들에서 운영을 해야 실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좀 줄어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실제 최근에 그 아주대병원의 권역예상센터 같은 경우에도 생각보다 협력의 이런 모형들이 네. 생각보다 잘 작동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차하면 병원을 지어놨지만 실제 운영이 잘 안 될 수 있는 이런 우려들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아주대학병원의 이제 그 응급 외상센터 그런 것처럼 이제 감염병 전담병원도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민간 병원에서는 이제 충돌이 일어나는 부분이 생길 수 있다. 네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예, 어쨌든 이제 공공의료라고 우리가 할 때 사실 감염병만 있는 거는 아닌데, 공공병원이 있어도 이제 인력 부족 문제, 전문 인력이 부족하다 해서 이제 어려움을 겪는다. 뭐 산청 이제 보건의료원 이런 사례도 있었는데 이 부분은 좀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실제 인력 문제가 결국 의료 치료의 문제로 바로 연결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지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지금 현재의 어떤 시장과 유사한 체계로 작동을 하는 보건의료 체계에서 개별 병원이 해당 의사를 찾아서 그거를 고용관계에 있는 어떤 방식으로 메커니즘에 의해서 계약을 통해서 이들을 병원에서 일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수밖에 없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런 인력 수급에 있어서 그렇다라면 어떤 그 인력도 이제 어떤 공적으로 좀 양성한다든가 이런 게 필요할까요, 그러면? 예, 최근에 그래서 지금 나오고 있는 것들이 공공의대와 관련한 법들이 지난 작년 이제 연말에 계속 이제 통과를 위해서 노력을 했지만 최근에 코로나 3법이 통과되는 와중에도 이거를 다시 한번 시도를 해야 된다라는 여러 지적이 있었음에도 다시 대론이 안 되고 이게 통과되지 못하고 있는 이런 아쉬운 현실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혹시 의료계에서는 이게 이견이 없는 부분인가요? 제가 알기로는 모르겠습니다. 총론에서는 동의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공공의료 인력을 확충하는 부분에 있어서. 근데 뭐 강론에서랄까요? 어떤 정책 우선순위에 있어서 이 의사들 이런 쪽에서는 이 공공의료 인력에 대해서 그렇게 탐탁지 않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잘못 알고 있나요? 어느 직역이나 자신들의 전문가들이 숫자가 많이 늘어나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세상에 몸값이라는 게 이제 가치를 매기는 게 숫자가 적을수록 이제 본인들의 가치가 올라간다고 생각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의대 확충 또 의대 신설과 관련해서는 많은 부분들이 반대 의견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현재에 있는 의료기관, 의과대학에서 나오는 학생들 또는 의사들이 역할을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라서 새로운 제도로서의 공공의대가 검토되고 있는 게 지금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필요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동시에 또 요원하다는 느낌도 지울 수가 없네요. 어쨌건 지금 이 경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진주의료원 폐원이라는 그런 기억들이 있고, 또 지난해 말에 그런 어떤 공공병원 확충에 대해서도 이제 본격적으로 얘기가 시작됐고 하다 보니까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자, 공공병원을 그렇게 이제 우리가 갖춘다면 어떤 식으로, 어떤 모델을 좀 택해야 되느냐, 어디까지 갖춰야 되느냐. 네. 일단 지금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한 여러 이슈에서 보듯이 감염병, 격리 병상을 포함한 음압 시설을 포함한 여러 가지 시설은 갖춰야 될 것 같고요. 음압 병상에 평상시에는 결핵이나 기타 감염성 질환을 치료하는 데 활용이 가능할 거고, 뭐 이런 역할들을 해야지 지역의 안전망 기능이 수행이 되리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거기다가 심혈관 센터나 지역 응급의료센터, 그리고 요즘 어린이, 산모들을 위한 진료시설은 반드시 포함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역에 있는 의료기관, 그리고 보건기관들과 협력을 이룰 수 있는 여러 가지 체계들이 같이 구비돼야 되는 거는 당연할 것 같고요. 거기에 지금 산청 보건의료원 사례에서 나왔다시피 여기서 일할 수 있는 인력들이 잘 지낼 수 있는 잘 지원책이 같이 마련되는 게 서부 경남 공공병원의 핵심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참 인력, 돈, 시설 이런 것만 다는 아닐 테고 어쨌든 전반적으로 좀 공공성이 높아져야 된다. 이런 말씀들 하고 듣고 있는데 그렇게 하기 위한 우리의 발걸음은 어떻게 좀 떼야 될까요? 지금 현재 의료기관을 바라보는 시각이 일단 수익시설이다라는 생각이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지금 여러 문제에서 본 것처럼 수익을 내는 시설임에는 틀림없으나 이 속성들 자체가 되게 필수적인 기관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적어도
상하수도나 지하철 이런 것처럼 수익을 못 내는 거라고 해서 만들지 않거나 또는 학교랑 도서관 이런 거 돈을 못 번다고 또 소방서나 경찰 이런 기관들을 돈을 못 벌어온다고 안 만들거나 또는 축소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의료기관을 필수적인 시설, 꼭 갖춰야 될 하나의 국민의 건강권, 생명권과 직결되는 하나의 시설로 바라보는 인식의 전환이 가장 중요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인식의 전환. 예, 이런 사태를 겪으면서 이제 그런 인식의 전환도 이제 다시 한번 되새김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뉴타운을 만들겠습니다. 뉴타운을 만들겠습니다. 서울 지역 후보들은 흑석, 장위, 환경, 행신, 색심, 지금 등 무려 29개의 뉴타운 공약을 쏟아냈습니다. 새로운 미래 도시로 계획을 가지고 이것들을 해내겠습니다. 절대 뉴타운 추가 지정을 고려하지 않겠다는 점, 이 점은 분명히 하겠습니다. 총선 여당 압승을 이끌었던 뉴타운 공약은 선거 닷새 만에 거짓으로 확인됐습니다. 선거 후유증으로 부동산 시장은 이미 요동치고 있고 시민들은 또다시 혼란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얼마나 사람들이 기대려고 막 거절했는데 거짓말이 사기 아니에요. 짜고 치는 고스톱이에요 지금. 서울의 뉴타운이 어떻게 국회의원이 할 공약입니까? 근데 뭐 저도 했어요. 저도 추진하겠다고. 실제 없는 뉴타운 공약 속에서 피해를 보는 것은 결국 시민들입니다. 네, 선거의 맥 김수민 시사평론가 그리고 장영 기자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2008년 그러니까 18대 총선이었죠. 서울 지역 핫 이슈였던 뉴타운 사건 보셨습니다. 자, 경남에서는 조금 먼 얘기 같긴 합니다만은 이 서울에서는 이게 굉장했던 거죠. 김수민 평론가가 당시 서울에 있었죠? 2008년에 제가 학교 다닐 때였는데 네. 고향이 아니라 서울 지역에 살고 있었고 사실은 이제 지금 제가 평론가를 하고 있지만 당시에는 정당 활동가였어요. 그래서 선거를 중심에서 경험을 했었는데 뉴타운 광풍이라는 표현이 나올 정도의 그런 선거였었고 사실은 그 뉴타운 자체보다도 그 선거는 당시에 이제 정권이 교체되고 바로 직후에 치러지는 선거였기 때문에 당시 집권 여당인 한나라당이 굉장히 유리한 그런 상황에서 이제 뉴타운이 같이 얹혀져서 그 선거 판세를 좌우했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뭐 시장하고는 그때 굉장히 궤를 또 달리하는 그런 분위기였죠. 이 경남도 사실 서울 못지않은 뉴타운 사업들, 경남판 뉴타운 사업이라고 해야 되는데 그런 개발 공약들 많았는데요. 이 개발 공약이라는 게 주로 뭐 저런 재건축 재개발도 포함이 되지만 SOC들이 있잖아요. 뭐 도로라든지 뭐 길을 닦겠다. 그다음에 재건축 재개발 그리고 뭐 산업단지를 조성하겠다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이 내친 김에 우리 시사 라이브 불독 팀이 이 경남의 당선자들 공약집들을 전수조사를 한번 해봤습니다. 전수조사에 지난 총선 거요? 18대, 19대, 20대 그리고 그 사이에 세 번의 재보궐선거가 있었는데요. 우선 당선자들의 공약 자료를 모두 확인했습니다. 18대가 17명이고 19대와 20대는 원래 16명인데요. 20대 통영고성 이군현 의원이죠. 무투표 당선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의 보궐선거에서 모두 4명이 당선됐었는데 도합 52명입니다. 이들이 내놓은 개발 공약 무려 982건이나 됐습니다. 982건 그거 다 지켜졌으면은 뭐 지금 확 달라졌을 것 같은데 그건 아닌 것 같고 공약 이행은 어떻든가요? 네, 982건 뭐 정말 천지가 개벽할 만한 일들이 있었는데요. 이 가운데 후보들이 내세운 대표적인 개발 공약을 각각 3건씩을 추려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56건이 됐고요. 성사됐거나 추진 중인 공약은 65건에 달했습니다. 반대로 이 나머지 91건은 착공조차 못한 말 그대로 헛공약이었습니다. 공약들의 이행률을 따져볼 때 이게 이행됐느냐 안 됐느냐 여기에 굉장히 그 변수가 있는데 이 단어를 잘 봐야 돼요. 공약에 쓰여 있는. 그렇죠. 그 단어에 보면은 예를 들면 여기 진주시 가좌동에 복지센터를 세운다라고
라고 했을 때 복지센터 조성 이렇게 공약을 걸 수도 있고 아니면 복지센터 건설 추진. 네, 그리고 그 건설에 필요한 것을 지원. 혹은 이제 뭐 적극 검토 이런 것까지도 나올 수도 있는 거고요. 네. 그리고 이왕에 돼 있는 공약의 경우는 그러니까 이미 펼쳐지고 있는 사업의 경우는 조기 완공하겠다. 이런 억구도 많이 씁니다. 이런 경우는 이제 이게 공약이 지켜졌는지 안 지켜졌는지 이게 애매모호하기 때문에 분명히 좀 가리기 어려운 그런 부분이 분명하게 있다라고. 실제로 저희가 이 전수조사할 때도 156건 가운데 이 추진이라고 돼 있는 게 20건이나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추진, 뭐 회의에 참석했고 누구누구 정부 당국장 만나서 이런 촉구했고 추진이라고 볼 수 있죠. 이 경우에는 이 각 의원 측에서는 공약을 이행했다라고 얘기합니다. 네. 그렇게 뭐 설명하지 말게요. 자, 그럼 어떤 공약들이 좀 추진됐는지 좀 볼까요? 첫 번째 사례가 마산 해양신도시인데요. 화면 보시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옛 마산시 시절인데요. 이 가포신항 사실 뭐 수요 예측 잘못됐다고 하는데 물동량이라든지 인구 증가 예측 잘못돼서 탄생된 게 이 마산 가포신항인데 이 가포신항 준설토를 매립해서 만든 곳이 인공섬이 생겼습니다. 그곳이 바로 이 마산 해양신도시인데요. 네. 당초는 2019년 이렇게 마무리가 돼야 되는데 현재 언제 뭐 공사가 끝날지는 알 수 없는 상태입니다. 뭐 아까 잠시 화면에 나왔습니다만 육지에서 인공섬을 연결하는 다리는 지금 이미 만들어졌고요. 지금 보시는 저 장면은 지금 물빼기 공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업지 인근의 주민들 당연히 오랫동안 방치된다 보니까 피해가 있을 텐데 직접 들어보시죠. 마산의 앞바다는 인공섬이 들어서면서 아름다운 경관이 사라지게 됐고 1,400만 명이 이용했던 여객선 터미널이 폐쇄되고 뱃길마저 끊기면서 지금은 갈매기와 주인이는 다시섬만 떠있는 그런 쓸쓸한 마산 앞바다로 지금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진짜 최악이지. 진짜 최악이지. 바다가 있을 때하고 없을 때하고 차이가 앞에 있을 때는 솔직히 손님들 오면 그래도 출렁출렁 바다 소리 들으면서 운치도 있고 하니까 손님들이 많이 찾았는데 해양 신도시도 마찬가지로 뭐 저렇게 무방비로 놔놔보니까 약속은 아니지. 여기 뭐 공약만 내세우고 뭐 전부 다 실천한 게 한 개도 없는데. 지난해까지 이제 조성을 완료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터만 닦아놓은 정도가 되는 거죠. 섬만 만들어 놓은 거니까. 자, 이거 어떻게 활용하겠다는 공약 그동안 쭉 많았잖아요. 어떤 게 있었나요? 공약 내용 역시 전수조사하면서 이 부분 살펴봤는데요. 네. 지역구로 보면 마산 하포구가 되죠. 그리고 우선 2008년 18대 총선 선거부터 봤는데 이때는 해양신도시 관련해서 공약은 살펴볼 수가 없었습니다. 네. 다음 2012년 19대 선거에서는 이주영 의원이죠. 해양신도시 조성 이런 공약이 있었고요. 예. 상대인 김성진 민주통합당 후보 같은 경우는 해양신도시 매립 축소라는 공약이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주영 의원의 공약 그리고 발언 내용을 좀 더 볼 수가 있는 게요. 당시에 마산 지역에는 해양신도시를 찬성하는 주민들도 많았던 반면에 이 마산만 매립을 반대하는 환경단체 여론도 굉장히 컸습니다. 그리고 이주영 의원 같은 경우는 재임 기간에 이 주무부처인 해양수산부 장관을 그렇죠. 지냈기 때문에 네. 사실 좀 상황에 따라서 시기적으로 오락가락하는 말들이 많았는데요. 예컨대 2010년입니다. 국회 대정부 질문에선 시민단체 쪽 이 주장을 담아서 마산만 추가 매립에 반대하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그러다가 2014년 9월이죠. 이때는 해양수산부 장관 재임 시절로 보이는데 이 국비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해서 협약 변경을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발언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2016년 이때는 뭐 총선 이후인데요. 20대 총선 이후인데 해양신도시는 공공성을 강화해서 개발해야 된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주영 의원 뭐 이번에도 출마는 했는데 네, 뭐 오늘 공천 탈락 소식이 뭐 나왔습니다만은 어떤 얘기를 하고 있었나요? 네, 어떻게 뭐 유선도전 하겠다. 오늘 뭐 컷오프된 상태인데요. 앞서 이제 이주영 의원이 왜 이렇게 공약을 변경하거나 오락가락하는 말을 했는지 입장을 들어보기 위해서 여러 차례 최근에 전화를 했는데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보좌진을 통해서 입장을 드렸는데 이런 답이 왔습니다. 이주영 의원은 당초에 해양신도시보다 가포신항 용도 변경에 더 관심이 많았다. 하지만 마산시와 민간 사업자가 맺은 협약을 변경할 수가 없었고 그 사이에 해양신도시는 거의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그리고 이번 총선에서는 더 이상의 해양신도시를 방치할 수 없기 때문에 약 1조 원 가량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이 관광타워, 케이블카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이런 답변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네. 듣다가 보면 흔들리며 피는 꽃
이런 것이 생각이 나는데 이게 정치인이 흔들릴 수는 있어요. 그리고 입장도 번복을 할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게 문제가 이제 번복했을 때 자기 생각이 왜 바뀌었는지 혹은 생각은 바뀌진 않았는데 상황이 바뀌면서 거기에 대응하다가 이렇게 됐다라는 그 설명이 충실하게 따라오느냐가 문제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일관성이 바뀌었다고 해서 일관성이 없는 건 아니에요. 바뀌는데도 일관성이 필요한 것이고 있을 수 있는데 거기서 일관성을 찾을 수 없다면 그것은 그냥 상황에 맞게 기회주의적으로 처신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 그게 아니라 이제 그 상황에 맞춰서 최선의 방안, 원래 생각했던 기조에 그래도 가깝게 갈 수 있도록 노력했던 흔적이 보인다면은 그 변화는 또 인정할 수도 있는 것이겠죠. 마산 하포구 다른 출마했던 후보들은 뭐 취재한 거 없나요? 예, 뭐 미래통합당 했으니까 이제 더불어민주당 후보 마산 하포에 출마했던 이현규 후보 인터뷰 내용 한번 들어보시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해양문화관광단지는 한 80만 평 정도 이렇게 조성을 하려고 합니다. 전체 이제 이 예산을 하면 한 5천억 정도 이렇게 이제 잡고 있지만은도 저는 대통령하고도 바로 딱 만나서 우리 지역 현실을 이야기하면 예산은 충분하게 가져올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거의 대다수로 민자를 주시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금액을 친다면 한 5천억 정도 하면 저 한 3천억 정도는 넣는 게 민자가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인터뷰하면서도 이제 제가 여러 번 되물었던 게요. 처음에는 대통령 딱 만나서 예산을 받아오겠다 이런 취지로 얘기했다가 그다음 민자를 유치하겠다는 얘기로 바뀌고 그 민자 규모가 어느 정도냐고 계속 되물었더니 약 3천억 정도 이렇게 했는데 이게 공약을 좀 어떻게 만드는지 약간 좀 이렇게 의문이 드는 내용들이었습니다. 다 어떻게 공천에서는 떨어지시거나 이렇게 한 분들만 공교롭게도 그렇게 됐습니다. 우연이겠죠. 듣다 보면은 드는 생각이 이제 수많은 사업비를 추산을 해서 또 하겠다라는 약속들을 하고 있는데 물론 이제 뭐 개발 공약하고 복지 공약을 그냥 대조할 수는 없겠지만 같은 복지 건설 공약이라도 복지 쪽의 건설도 필요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코로나 사태 때문에 음압병동 이것이 관건이 되고 있고 2015년 마산의료원 사례만 봐도 여기에 한 28억 정도 들었거든요. 그렇게 많은 예산이 들지 않았는데 그 수천억을 들여서 다른 건설 예산을 또 세울 수도 있었지 않았을까. 사실 뭐 우리나라의 스포츠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도 주민들의 구미에 맞을 정도로 아직까지 구축이 안 돼 있거든요. 그런 생활형 SOC라고 불리는 사업들도 있는데 좀 이런 부분보다는 굉장히 거대한 규모의 개발, 이 총선 공약에서도 먼저 앞서는 것 같아서 안타까운 생각입니다. 근데 제 개인적인 의견은요. 그 SOC 사업과 좀 전에 얘기했던 그 생활형 SOC하고 비교하는 거는 괜찮은데 SOC 사업을 마치 이제 복지 예산이라든지 그다음 지급형 예산하고 이렇게 단순 대비하는 거는 좀 적절치 않다 이런 좀 복지 특히 이제 뭐 서비스라든지 맞습니다. 현금 복지는 계속 비용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좀 양쪽 간의 기간이 다른 부분이 있죠. 네. 자, 거기까지 각설하고요. 자, 이런 개발 공약이 이제 무의로 돌아가면은 어떻게 되는가 이런 거 보여주는 곳 있죠? 예, 함양 다공 리조트입니다. 1999년 이 다공 리조트가 계획이 시작됐는데 함양군 그 서하면이죠. 지곡면 포함해서 970만 제곱미터에다가 뭐 리조트 골프장 짓겠다는 얘기였는데 당시 99년에 사업비를 7,200억 원을 잡았습니다. 99년에요. 96년에요. 그런데 이제 이걸 전액 민간 투자, 민자 유치를 하겠다고 했는데 현재는 지금 어떻게 됐는지 화면 보시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여기가 함양군 서하면 이 대황마을 자락인데요. 2005년에 개발 촉진지구 지정이 돼서 2015년 원래 완공 목표였습니다. 투자 협약 체결 이후에도 10년 넘게 사업이 표류하게 됐는데 급기야 2016년에는 사업 지행자 지정이 취소됐습니다. 시행사가 당초에 부담해야 하는 뭐 비용들 예컨대 농지 전용 부담금이라든지 산지 복구비 800억 원 정도가 있었는데 이걸 내지 못하면서 결국 사업 취소가 됐습니다. 당연히 피해는 주민들 몫일 텐데요. 주민들 얘기 들어보시죠. 그 리조트 개발 사업 때문에 주변에 그냥 외지에서 그 썰을 듣고 많이 와서 투자했던 사람들은 크게 손해났다고 봐야 되죠. 쌍코피 터졌다고 합니다. 지금 팔지도 못하죠. 땅값은 뭐 오히려 이제 더 많이 떨어졌다고 봐야 되거든요. 근데 팔지를 못하잖아요. 국회의원님들도 선거 때 와서 말만 해놓고
그 뒤에 그들도 보지도 않고 지금은 고스란히 지역 주민들만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이다. 네, 개발 공약이 백지화되면서 지금 저 마을에는 17가구 25명의 주민이 지금 살고 있습니다. 주민들 농지가 그리고 집터가 굉장히 중요한 자산인데요. 대대로 네. 살아왔던 곳인데 지금은 사업 시행자에게 이게 모두 넘어간 상태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이 주민들은 당초 약속했던 이주 대책만이라도 제발 지켜달라 이렇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이게 이제 개발적으로 뭉개가지고 다른 타 행위를 이제 못하니까 또 젊은 친구들은 또 나가게 되고 그래 우리는 이제 나이가 많아서 보호가도 못하고 현지 개벽을 한다. 좋은 곳으로 우리가 지정한 곳에다가 주택을 지어서 전부 다 이주를 해주겠다. 전부 다 이제 뺏지 다 됐, 빈털들이 다 됐겠어. 그리고 이 타격이 굉장히 크신 것 같은데 지금 백지화된 거잖아요, 사실 그렇습니다. 사업이. 네. 자, 정말 좀 이 철저하게 좀 챙겨보고 감시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알겠습니다. 우리 유권자들이 더 관심을 가져야 되는 이유가 이런 것 아닐까 싶습니다. 자, 장 기자 잘 들었습니다. 네. 네, 선거의 맥 두 번째 이야기 경남도민일보 정보화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자, 정 기자, 첫 방송 나고 반응이 좀 어땠나요? 네, 제가 생방송 처음 해가지고 긴장을 좀 많이 했는데 보시는 분들이 더 긴장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좀 긴장한 티를 안 내는 게 목표입니다. 네, 기대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선 앞서서 이제 타임라인에서 정리를 했습니다만 간략하게 이제 미래통합당이 저녁 늦게 이제 우리 경남 16곳 가운데 12곳 공천 결과를 발표를 했어요. 간략하게 정리부터 해볼까요? 네, 더불어민주당은 김해을을 빼고 15곳을 이미 확정을 했습니다. 미래통합당이 오늘 오후에 12곳을 발표를 했는데요. 네. 5곳은 단수 공천이어서 이제 확정이 된 거고 7곳은 경선을 치르게 됩니다. 네. 이 현역 지역구 의원만 보면 박완수, 정점식, 윤영석 의원이 살아남았고요. 그다음 이주영, 김재경, 김한표 의원이 공천 탈락했습니다. 네. 특히 이번 경남 총선에서 관심을 모았던 홍준표, 김태우 전 지사도 탈락을 했습니다. 반응이 조금 나오고 있죠. 네, 김재경 의원은 페북에 모든 것이 다 저의 부족함과 부덕의 결과다 이렇게 공천 결과를 받아들이는 모습이었고요. 네. 평소에 페북 정치로 유명한 우리 홍준표 전 지사께서도 이 김영호 공관위원장을 거론하면서 경선하겠다고 했는데 허허참 하시면서 약간 불편한 심기를 이렇게 내비치셨고 예. 일단 김태호 후보 측은 아직 공식 입장은 없지만 뭐 측근들이 무소속을 강행하자는 뭐 분위기가 있다고 하는데 홍준표 전 지사나 김태우 전 지사가 무소속으로 나올지는 뭐 관심을 끄는 부분입니다. 네, 어떻게 좀 보세요? 일단은 이제 수도권 험지 출마를 당해서 강권을 했고 여기에 대해서 홍준표 전 대표 같은 경우는 경남 양산 을에 나가겠다라고 절충안까지 냈는데 소용없다. 그거 받아들이지 않겠다라고 하는 강력한 메시지를 준 거죠. 그래서 경남에 있는 다른 지역구에도 나갈 수 없도록 그렇게 컷오프를 해버린 것이고 그리고 이제 미래통합당 입장에서는 경남 지역 선거는 김태호, 홍준표 전 지사 없이도 잘 치를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사실은 거물급 인사를 컷오프하면 눈에 굉장히 잘 띄거든요. 그 네. 효과도 배가시키는 그런 선택을 했다고 보여지죠. 알겠습니다. 자, 정 기자 오늘 갖고 온 얘기 본격적으로 나눠보죠. 총선 예비 후보자 분석을 우리 해볼 건데 그 어떤 의미가 있는 거죠? 네, 총선 예비 후보 그들은 누구를 대표하나라는 주제를 준비를 했는데요. 이게 과연 어떤 사람들이 정치를 하려고 하는지를 이제 분석을 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처음 취재를 할 때는 이제 예비 후보 공천이 한창일 땐 1월 말부터 시작을 해서
최근까지 5차례의 업데이트를 해서 이제 결과를 분석을 해봤는데요. 네. 이 예비 후보들을 분석을 해보니까 공천 결과도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한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공천 결과는 윤곽을 드러내고 있지만은 어쨌든 전체적인 그런 정치를 하고자 하는 국회의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 알아보는 건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총선 예비 후보들 어떤 사람들입니까? 네, 지금까지 저희가 그 선거일 120일 전부터 예비 후보 등록을 시작하게 되는데요. 벌써 2달 넘게 16개 선거구에 175명이 그 등록을 했습니다. 그 평균 유형을 정리를 해보니까 50대 남성 정치인으로 압축을 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TV에서 볼 수 있는 전형적인 정치인의 모습이 예비 후보 평균치와 이미지가 좀 부합하는 그런 결과였습니다. 50대 남성 이렇게 대표된다면 청년이라든가 여성이 왜 이렇게 없을까요? 안 될까요? 일단 사회적으로 힘이 부족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청년의 경우는 지금 정치권의 문화가 소위 얘기하는 스펙을 쌓아서 온 사람들을 우대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청년은 그 스펙을 쌓을 여유가 별로 없었던 사람들이고 정당에서 경력을 쌓는다 할지라도 아직까지 한국 정치 문화가 정당인 하면 전문가가 아닌 사람 이렇게 취급하는 문화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청년들은 어디에 발을 딛고 설 것이냐 이걸 찾아봤을 때 정치권에 별로 자리가 없었던 것이죠. 그게 이번 총선에서 뭐 새로 심해진 게 아니라 그동안에 있었던 현상들이 다시 한번 나타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이 평균 유형이 56세 남성이었으니까 당연히 이제 남자가 많았다는 거죠. 네, 좀 여성과 남성의 차이가 컸습니다. 남성이 138명이고 여성이 37명인데요. 특히 현직 국회의원이 있는 원내 정당만 보면 그 차이가 더 심각합니다. 예비 후보 103명 중에서 여성 후보는 단 13명에 불과했습니다. 이 현실이 이제 아직까지 뭐 청년 정치, 여성 정치 최근 몇 년 동안 계속 강조를 해왔었거든요. 선거 때마다 안 나왔던 얘기가 아닌데 이게 이제 구호로 그쳤다라고 하는 게 이번 통계로 그대로 드러났다고 보여집니다. 뭐 각 당에서 가산점 주고 이랬잖아요. 그게 뭐 효과가 없었던 건가요, 그럼? 그러니까 가산점이라는 게 20% 가산점이라고 친다면 그게 20% 포인트를 예를 들면 30% 포인트 그 득표를 했을 때 50%로 올려주고 이런 게 아니라 30%에 그 중에 20%를 더 얹어주는 거거든요. 그렇게 그러니까 효과가 클 수가 없죠. 되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어차피 경선을 하게 되면 사실 인지도가 있는 현역 의원이라든지 다선 의원이 좀 유리하게 돼 있습니다. 그거를 아직까지는 청년 정치가 극복을 못하고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네. 지역별로는 어떤가요? 네, 그 중앙선관위 통계 시스템에 이제 정당, 성별, 나이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예비 후보의 정체성을 잘 드러내는 정보가 직업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요 선관위에 올라와 있는 직업 분류는 후보자가 이제 제공한 정보를 바탕으로 한다는 거를 참고를 하시면 정치인이 49명으로 가장 많습니다. 보통 저희가 그 입법기관이다 보니까 변호사나 판검사 등 법조인 출신들이 많은데요. 이 기성 정치를 하는 데 들어가서 그런지 정치인으로 많이 분류가 돼 있고요. 그 다음으로 상업인, 회사원, 무직, 교육자, 농축산업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다양한 직업들이 이제 기타로 분류된 것은 좀 아쉬운 점인데요. 기타 안에는 공인중개사, 요양보호사, 그 택시 운전사, 시내버스 운전하는 사람, 역학 상담사 등 좀 다소 의외라고 할 수 있는 직업군이 꽤 많이 등장을 하는데 이게 아무래도 국가혁명 배당금당에서 좀 대거 출마했기 때문이 아닌가 이렇게 분석이 됐습니다. 정당별로 분석해 본 건 어떻던가요? 네, 가장 많이 후보를 낸 곳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국가혁명 배당금당이 67명으로 가장 많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경남의 이제 지지 기반이 좀 강한 미래통합당이 59명,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이 28명, 우리공화당 5명, 민중당 4명, 정의당 3명, 민생당 2명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특히 이제 이른바 진보 정당으로 불리는 그 정의당과 민중당에서도 이제 총선 준비를 하고 있는데 후보를 내는 게 그렇게 만만치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정치 지형이 좀 많이 바뀌었다고 하지만 아직 경남 정치판에서 이 진보 정치의 이제 힘이 아직은 조금 여력이 약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특히 이제 최근에 여성 유권자들을 대변하는 여성의당 경남도당이 창당이 돼서 이번에 총선에서 여성 후보를 낼지 주목되는 부분입니다. 네. 자, 오히려 좀 눈길이 가는 건 지금 국가혁명배당금당 얘기를 좀 안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네, 모두가 아는 허경영 당이라고. 그렇죠, 네, 경남 같은 경우는 벌써 이제 경남에서만 67명을 지금 후보 등록을 했는데 전국적으로는 1,006명에 이릅니다. 그러니까 20대 국회의원 예비 후보자 전체 수가 934명이었는데 네. 이번 21대 예비 후보자 수가 2,000명이 넘어가지고 2,450명이 됐어요. 이게 네. 유례없는 숫자인데 이게 이제 배당금당은 자기들의 신기록이라고 이렇게 홍보를 하는데 이제 문제가 되는 거는 배당금당 후보가 많긴 한데 30% 이상이 이제 전과자라는 겁니다. 이게 음주운전, 성범죄, 심지어 살인까지 이렇게 30밖에 인물들이 많았는데요. 후보는 많지만 그만큼 인물 검증은 되지 않았다. 이렇게 좀 보여지는데 이게 약간 정치권의 신천지 같은 느낌이랄까요? 이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단화적 존재다라고 그렇게 볼 수 있겠고 이제 배당금당에서 보니까 지역구에 한 명당 4명, 평균 4명의 예비 후보를 냈더라고요. 이게 네. 군소정당으로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선거 전략인데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서 기네스북을 쓰기 위한 그런 전략이었다는 점은 이제 우려되는 정치의 희화화가 걱정이 되는 그런 대목입니다. 하지만 또 한편 유념해야 될 것은 이제 국가혁명 배당금당의 예비 후보자 면면을 보면은 오히려 기성 정치권 인사들에 비해서는 우리 이웃으로부터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꽤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네. 그런 인물들을 발견할 수 있는 정당이 이런 이단화적인 정당이었다라고 하는 것은 현재에 있는 진보와 보수를 막론하고 기성 정당들의 현 주소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만들어줍니다. 이 배당금당 현상 그 자체보다 그 이면을 이제 기존 정당들이 좀 지켜봐야 되지, 다시 되새겨봐야 되지 않을까 싶고. 자, 위성정당 얘기를 좀 해볼까요? 이 위성정당이라도 불러도 뭐 문제 없는 거죠? 네, 뭐 대놓고 이제 본 정당이 있다는 그 기색이 역력하기 때문에 위성정당이란 말 자체는 부인할 수 없을 것 같고 네. 이게 선거제도에서 이제 그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이 되면서 비례대표 47석 중에 최대 30석을 지역구 의석이 지지율에 비해서 안 나오는 정당에게 우선 배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네. 이제 미래통합당에서 지역구 후보를 아예 내지 않음으로써 지역구 의석이 0석인 그런 당을 만들어서 이제 미래통합당 원래 지지층을 최대한 흡수하겠다라고 하는 그래서 그 가져가는 의석을 최대화한다 이런 전략에서 나온 정당이죠. 네. 뭐 미래통합당은 그렇다 치더라도 지금 더민주를 비롯한 여권에서는 절대로 안 만들 줄 알았는데 지금 왜 이렇게 바뀌는 거죠? 그게 미래통합당하고 미래한국당 비례의석을 합쳤을 경우에 의석이 아무래도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하기에 따라서는 뭐 제1당이 되거나 이거를 상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런 구도를 면하기 위해서 민주당이 다시 좀 급하게 조금 다른 방식이긴 합니다. 오늘 뭐 시민사회단체라든지 혹은 다른 정당까지 연합을 해서 별도의 정당을 만들겠다고 하는 것인데 근데 이것도 제2의 위성정당 프로젝트다라는 시민사회의 상당한 비판에 또 부딪혀 있는 상태죠. 그러게 명분은 좀 잃게 되는 것 같은데 어쨌든 이 뭐 법을 어겨가면서까지 만들지는 않았을 텐데 이 위성정당이라는 게 뭐 법적으로 하자는 없는 건가요? 문제는 없나요? 정당법에 정당의 정의에 대해서 자발적 조직이라고 나오거든요. 그렇게 친다면 미래한국당 창당 과정은 미래통합당 인사들이 직간접적으로 대놓고 나섰기 때문에 이게 자발적 조직인가? 라는 의문을 품을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어쨌든 선관위에서 이것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일단은 이제 합법정당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다만 다른 정당 쪽에서 이 미래한국당에 대해서 헌법소원 또 가처분 신청 이런 것들을 내놓은 상태라서 법적인 좀 심판의 여지는 남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이 오늘
뭐 이 정도로 해서 오늘 말씀은 좀 정리를 해야겠네요. 뭐 이것저것 앞에 상황들이 있다 보니까는 좀 정신없이 두서없이 좀 진행이 된 것 같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희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뭐 사실 조금 더 전해드릴 내용들이 있었는데요. 시간이 많이 또 좀 지나가지고 생략하게 됐습니다. 다음 주에는 좀 더 알차게 또 계획적으로 해서 빠뜨리지 않도록, 빠뜨리는 소식 없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사라이브 불독은 여기서 마치고요. 저희 MBC 경남뉴스 유튜브로 이 불독 외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